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볼 내용은 전류의 화학작용 그리고 열작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니까 전기 기능사 시험 관련 자료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용어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 원리를 좀 쉽고 재밌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전류가 단순히 흐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흥미로운 일들을 하거든요. 자, 그럼 먼저 화학작용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 보니까 전해질이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네, 전해질. 그러니까 산, 염기, 염류 같은 물질이 물에 녹으면 양이온이랑 음이온으로 나뉘는 상태가 되죠. 이 용액을 전해액이라고 부르고요. 아, 이온으로 나뉜 종액이군요. 네, 그리고 여기에 직류 전류를 딱 흘려보내면 화학적인 분해가 일어나는데 이걸 바로 전기 분해라고 합니다. 전기분해요? 예를 들어 주신 게 황산구리 용액인데 이게 전기분해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황산구리 CuSO4 용액이면요. 구리 이온 CO2 플러스는 전자를 받으려고 음극 쪽으로 가고요. 황산 이온 SO4 2 마이너스는 양극 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결국 음극에는 구리가 섭출되고 양극에서는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나죠. 이게 기본 원리예요. 그렇군요. 여기서 그 유명한 패러데이 법칙이 나오네요.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하죠. 전기 분해로 나오는 물질의 양,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냐가 전해액을 통과한 총 전기량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총 전기량이요? 아, 전류세기 곱하기 시간, 맞죠? 네, 맞습니다. 얼마나 센 전류를 얼마나 오랫동안 흘렸느냐, 딱 거기에 비례해서 물질이 나오는 거죠. 식으로 쓰면 오메가는 KQ 이퀄 KIT 이렇게 되는데 K는 뭐죠? 아, 전기화학당량. 물질마다 다른 값인가요? 네, 물질 고유의 값이에요. 1쿨롱의 전기량으로 얼마나 많은 물질이 석출되는지를 나타내는 상수죠. 와, 그럼 이걸 알면 원하는 만큼 물질을 정확히 얻어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산업적으로 엄청 중요해요. 도금이라든지 금속 재련 같은 데서 아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된 거죠. 신기하네요. 자, 그럼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배터리요. 자료에서는 특히 2차 전지, 그러니까 충전해서 다시 쓰는 전지에 주목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납축전지.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양극은 이산화납 PbO2, 음극은 그냥 납 Pb, 그리고 전해액으로는 묽은 황산 H2SO4를 쓰죠. 기전력이 약 2V 정도라고 나오네요? 네, 그 2V가 기본 단위예요. 자동차 배터리가 12V잖아요. 그게 이 2V짜리 납축전지 셀을 6개 직렬로 연결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12V군요. 그런데 이 전지도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던데요. 국부작용이라는 게 있다고요? 아, 네, 국부작용. 이게 뭐냐면 전극에 포항된 불순물 있잖아요. 네. 그 불순물이랑 전극 물질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작은 전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둬도 전기가 조금씩 소모되는 현상이죠. 헐, 그럼 배터리 수명이 줄겠네요.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전극 재료의 순도를 아주 높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수은으로 도금을 해버리기도 해요. 불순물의 영향을 줄이는 거죠. 그렇군요. 또 다른 문제로는 분극작용이라는 것도 있다고요? 네, 분극작용. 이건 전류가 흐를 때 특히 양극 표면에 수소기체 같은 게 막 생겨요. 기체가요? 네, 그 기포들이 전극 표면을 덮어버려서 이온들이 전극에 접근하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전압이 떨어지고요. 이것도 성능 저하의 원인이네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걸 막기 위해 감극제라는 걸 넣어줍니다. 이산화만간 같은 거요. 수소 기체가 생기면 얘랑 반응해서 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계속 있었군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 원리를 파고드는 게 결국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더 효율 좋고 오래가는 전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왜 하필 수소가스가 생길까? 불순물은 정확히 어떻게 국부작용을 일으킬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봐야 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 전류의 열작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열과 전기 사이의 상호작용. 네, 먼저 재백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 두 개를 붙여요. 그리고 양쪽 접합부의 온도를 다르게 해주면요. 온도를 다르게 하면 전기가 흐른다고요? 네, 온도 차이만으로 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아주 미세한 온도 변화도 측정하는 열전 온도계를 만들죠.
오, 신기하네요. 그럼 반대 현상도 있나요? 네, 그게 바로 펠티의 효과입니다. 이건 반대로 서로 다른 금속 접합부에 전류를 흘려주는 거예요. 전류를 흘려주면 그러면 한쪽 접합부에서는 열이 흡수되고 다른 쪽 접합부에서는 열이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걸로 냉각이나 난방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전류 방향을 바꾸면 열이 흡수되는 곳과 발생하는 곳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전자냉동기나 온풍기 아니면 자동차 시트 쿨러 같은데 이 원리가 쓰이죠. 와, 컴프레서 없이도 냉난방이 가능하다니 대단한데요? 그렇죠. 물론 효율은 효율일 수 있지만 작고 조용하게 온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전기가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전류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원리, 또 전지의 작동 방식과 문제점, 그리고 열과 전기의 상호작용까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전류라는 게 그냥 전선을 흐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물질을 바꾸고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네, 우리가 매일 쓰는 배터리나 냉장고, 자동차 같은 것들 속에 이런 과학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게 참 재밌지 않나요? 맞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 주변의 다른 현상들 속에도 혹시 이런 전기화학적 원리나 열전기적 원리가 숨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몸속에서 신경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 이것도 결국 전기화학적인 신호잖아요. 아니면 뭐 전기 뱀장어처럼 전기를 만드는 생물들은 또 어떤 원리일까? 이런 식으로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주어진 내용 너머를 상상해보는 것, 그것도 참 의미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질문들이 또 다른 발견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식 여정에 즐거운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